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와 다음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강의도 하고 토론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PPT 보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맡겨준 주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와 다음 세대입니다.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는 그러한 기분이 좀 드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문화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한국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될 줄 몰랐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K-팝도 그렇고요. K-드라마까지 요즘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징어 게임 세계인들이 함께 보고 이렇게 즐길 수 있었다. 음악은 그래도 좀 유연한데 드라마가 통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들, 미나리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기생충도 그렇고 영화가 통했다. 뭔가 한국의 특별한 것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의 문화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인들은 유연합니다. 정이 있고요. 기하고 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의 집입니다. 옛날 전통적인 집 모양이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살펴보시면은 이 문화나 아니면 철학이 응집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의 특징, 한국 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배산임수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내지는 들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집은 앞뒤가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다시피 문이 전면을 향해서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저 뒷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요 통해요. 심지어 이 막고 있는 중간 문들이 없죠. 이 서양 집들은 현관이 있고 그 안에 거실 지나서 방이 있고 뭐 이러는데 그게 없습니다. 한국 집은 전체가 다 통합니다. 바람이 통한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기가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집을 보면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건 뭐냐 하면 유연성입니다. 한국 집은 서양 사람들이 집 짓는 거하고 다른 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규격이 있죠. 벽돌을 찍어서 세우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가지고 이 벽돌처럼 규격을 맞춰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의 재료라는 건 뭐죠? 초가하고 나무하고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흙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한국집은 제가 생각할 땐 설계도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뭐냐 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큰 나무 집어다가 일단 얼개를 세우고 나머지를 흙으로 채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무라고 하는 게요. 일정치도 않아요. 규격화된 목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갖다 씁니다. 이런 형태죠. 나무들 모양들이 제각각 이제 휘어져 가지고 한국 소나무들 모양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 매이는 걸 싫어해요. 유연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갖다 놓고 나머지 공간들은 규격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나무가 안 됐으니까 진흙으로 채운다 이 말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하고 그 다른 지점이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합리성이 달라요.
서양 사람은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뭐예요? 리즈너블하냐? 합리적이냐?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따지면 되게 싫어하죠. 서양 사람들은 계약서 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계약서대로 유지가 되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 딱딱 맞추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데 얽매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계약서를 굳이 쓰자고 그러면 쓰고 그렇다고 계약서대로 하자고 따박따박 따지면 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독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 사람하고 제일 이 성격이 대척점에 있는 게 독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독일 사람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하죠. 한번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성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합리주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규칙 따라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독일 병정이란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하고 참 다르다라는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제일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저 유학생 때거든요. 이삿짐 나를 때. 그 유학생들이 이제 이사를 하면은 뻔하죠. 뭐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삿짐 날라 보면 한국 사람들도 끼고 독일 사람들도 끼고 이렇게 이삿짐을 날라요. 이삿짐 나를 때 그 독일 사람들 이삿짐 나르는 거 보면요. 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걸 중요하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정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삿짐을 나를 때 책상을 나른다 그러면 책상을 딱 놓고 그때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4명이서.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계단이 몇 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내지는 뭐 코너를 도는데 계단에서 코너를 도는데 그 코너의 각도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들 때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자.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토론을 해가지고요. 한 2, 30분 토론하는 좀 과장입니다만. 한참 토론을 하고 그 책상을 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들죠. 일단 들고 계단에 올라가서 쿵 박으면 내려라 올려라 돌려라 말아라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올라가서 하죠. 이 이삿짐을 나르고 보면요.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 하나 나를 때 2개, 3개 날라요. 빠르죠. 의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들고 뛰니까. 근데 이사를 다 마치고 나면 한국 사람이 나른 가구하고 독일 사람이 나른 가구하고 구별이 되죠. 한국 사람이 나른 가구는 쿵쿵쿵 했던 자국이 남아있고요. 독일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게 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성격상은 좀 자국이 남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하죠. 독일 사람들이 보면 한심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도요.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바라는 거 있죠. 이런 거 상당히 잘 씁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맞게끔 쉬죠. 설계도에 따라서 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건 맞춰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 수도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써요.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죠. 근데 한국인들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이제 도교식 사고거든요. 타오이즘이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여유롭게 살다가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가 살거나 흥이 살아나면 집중력을 가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기가 사느냐, 기가 죽느냐. 애들 키울 때도 애들 기죽을 상당히 기죽을까봐 신경 쓰죠. 그래서 식당에서 막 뛰고 다녀도 기죽을까봐 혼을 안 낸다. 뭐 이런 거죠.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다른 면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기가 모아지는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 시대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섰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50년 정도 됐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섰어요.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차가 별로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나서 뭐 하느냐. 최초의 경부고속도로가 놓였을 때 그 장면입니다. 보이십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 논밭 사이에, 벌판에. 심지어 보시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요. 그 당시에 차가 별로 없을 때. 근데 이걸 만들자 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70년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다지 경제적 수준이 낮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요. 아직도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고속도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50년 전에 저 고속도로를 놨다니까요. 하자 할 때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기가 살아날 때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요거를 3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6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3년 만에 만들어냈는데 요때 실은 군사문화와 우리들의 기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엮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77명이 죽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참 그 감동을 받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1970년 7월 7일 날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을 해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날 곧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가운데 순직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 77명 위령탑이 있는 곳에 가서 참배를 해요. 다르죠. 생각을 해보세요.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축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들 참배를 갔습니다. 제가 볼 땐 이분 머릿속에는 아마 전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전투적으로 이걸 이끌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여기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궁금해서. 정말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서. 추풍령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추풍령 휴게소에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게 첫 장면이죠. 그리고 금강 휴게소에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명단에 보면 77명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때가 됐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요 사이가요. 추풍령 휴게소 금강 휴게소까지 35km입니다. 고속도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일부러 대통령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참배까지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요. 목숨을 걸고 산업화를 한 거죠. 죽어도 산업화를 해낸 겁니다. 한번 집중력이 생길 때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요. 고속도로를 놓고 그 다음에 제철소를 만들고요. 조선소를 만들고요. 광케이블을 깔았어요. 인터넷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잖아요. 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냐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느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KTX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 좁은 나라에서 KTX가 고속철도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공항은 도시마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써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성공사가 생기니까 기가 사니까 흙이 사니까요. 마구마구 만들어낸 거죠. 이게 가장 잘 됐을 때가 언제예요? 새마을 운동할 때였어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이 민족의식을 넣으면서요. 흥을 살리고요. 기를 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연성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식 사고예요. 유연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흥이 생기고 기가 생기면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1세기에 저는 이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20세기까지는 합리성의 시대였어요.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이게 서양식 사고였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이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다 합리적인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했어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21세기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어요. 예전처럼 100년지 대계를 세우는 나라가 잘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때 유연하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요. 10년 후가 아니라요.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일주일 뒤가 지금 모르게 됐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랬더니 이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한국식 사고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경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경쟁 문화가 익숙합니다. 한국인 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조상들이요.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이게 특이한 경우죠. 논농사는 대부분 더운 나라에서 짓습니다. 이 벼가요. 더운 나라에 맞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안 맞아요. 더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 한철만 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결정적으로다. 우리나라는 평야가 별로 없어요. 땅의 70%가 산이에요. 그럼 밭농사를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논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부지런함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시골 패턴인데 주변에 다 산인데 평지 요만큼 있는 데서 논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죠.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 잠을 안 잤잖아요. 잠을 안 잤죠. 자는 시간이 아까웠죠. 새벽같이 일어났죠. 그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아야 됐어요.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 한철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경쟁, 열심 이런 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죠. 이게 한국의 판자촌인데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그 옛날에 한국의 판자촌을 와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한마디 던지고 갔더라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의 판자촌은 서양의 슬럼가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서양의 슬럼가는 미국이죠. 미국의 슬럼가는 사람들이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그냥 쓰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자식들 공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었다는 거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열심히 산다는 말에 다른 말은 뭐냐면 경쟁이에요. 서로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들 이 경쟁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정말 특이한 경우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는 일은 없어요. 성적을 1등부터 꼴찌까지 그대로 다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밖에 공개를 한다. 막 우리 어릴 때 보면 등수에 따라 가지고 막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심하겠죠. 아무도 자기 사는 그대로를 살려고 하지 않고 더 성공하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그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연 프로그램. 슈퍼스타, 뭐 미스터 트롯, 국민가수, 케이팝 스타 뭐 이런 것들이 대성공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씩, 100만 명씩 몰려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연예인이에요. 다 연예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경쟁을 붙는 그 순간 내가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다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벼락치기죠. 시험 볼 때가 되면요, 평소에 별로 안 했더라도, 공부 안 하고 땡땡이 놀았더라도 시험 보면 3박 4일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사당오락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4시간 자면 붙는 거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다. 사당오락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잠 줄여가면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무대체질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말 뭐예요? 닥쳐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쏟을 줄 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국 케이팝 문화가 성공하는데 영향력을 줬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21세기에 이게 폭발된 거죠. 응집력을 가진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요,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았다라는 거죠. 경쟁에 아주 능해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낮춰지더라도 받아들여요. 열심히 하고 그런 경쟁 속에 낙오되더라도요, 불만이 없어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린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21세기의 K-팝이나 K-문화가 세계에 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문화가 있었는데요, 세계로 많이 뻗쳐나갔던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죠. 저는 이게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감의 지점이 있어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거기나 여기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그곳이나 똑같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요, 속아서 갔어요.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갔더니 사람이 죽어요. 게임에서 지면. 첫 번째 게임을 하고 나서 절반 이상이 죽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가겠대요. 죽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투표를 해서 나갔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면 죽을 줄 알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죠.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컨드 찬스를 위해서 그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장소로 다시들 찾아옵니다. 말이 세컨드 찬스지 라스트 찬스죠. 왜?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단 한 명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머지는 다 죽는다라는 건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당연히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 한 번의 찬스조차도 없었는데 그곳에 가면 한 번이라도 그 찬스를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이죠. 죽음의 경쟁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영국의 어떤 매체하고 같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영국의 사회자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도박이 성행하냐. 그분이 볼 때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적어도 저거는 도박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분이 묻는 거죠. 한국에서 도박이 성행하냐.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도박이 그렇게 성행하지 않죠. 그러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린 인생 갬블, 도박이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보통 가게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1년이 지나면 50%가 망한다. 3년이 지나면 80%가 망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망한다는 뜻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 이 작은 가게들 창업이 세계에서 제일 많죠. 인구 대비해서 제일 많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라는 건 거진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승률을 위해서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린 도박은 그렇게 성경하지 않는데 우린 생각은 우리 인생 자체가 도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이 심하지. 또 하나는 뭐냐면 분노와 불안입니다. 분노하죠. 화나죠. 자기가 죽어야 될 순간까지 몰아갔을 때 화가 납니다. 또 하나 뭡니까?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가족입니다. 애증관계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 때문에 들어왔어요. 1등한 사람도 그렇고요. 2등한 사람도 그렇고요.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고요. 가족 때문에 버려져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애증이죠. 정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바로 저 지점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든 얼마였죠. 근데 요즘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는 뭔지 아십니까? 1인 가구, 1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뭐 이렇게 넣으면 1인 가구.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계급사회예요.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더 부자인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재미를 느끼고 있다. 계급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이 공감을 느끼셨어요? 저는 이 5가지가 다 공감이 돼요. 특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저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불안, 마지막 보루였던 가족이 깨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근데 세계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워요. 그만큼 우리 사는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그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가치관이죠. 맥락인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정말 너무 잔인할 만큼 우리 현실을 그려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거는 분노와 불안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급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서부터 느껴지는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조커였어요. 저는 조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커도 결국 분노, 그 계급사회에서 느껴지는 그 분노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불안의 표출 결국 불안이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인 분노거든요. 결국 이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 이 불안에서부터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불안에서부터 분노로 이어지는 그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와 연관돼서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문명의 발전이죠.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시작됐고요.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후반에 시작됐고요.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시작됐고
21세기에 넘어오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한 300년 정도 걸렸는데 대한민국은요. 여기 한 5, 6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청중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 몇 살 차이 아니면 같은 동갑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도시에 안 살고 농촌 지역이나 뭐 이런 데 사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요. 그 나이쯤에 자기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전등이 켜졌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2차 산업혁명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2차 산업혁명 기간을 보내고 취직해서 살고 있을 때 그때가 3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 4차 산업혁명조차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 사람들은요. 이 300년 동안 겪어왔던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적인 혼동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철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3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부터 문명의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져가지고 이 문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기술 문명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서양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300년 지나면서 이걸 해도 너무 정신이 없다는데 우리는 300년 살던 50년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요. 제정신 가지고 살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자, 요거는 미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세대에 대한 그 일관에서 나타낸 편죠. 여기 한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나이는 여기다가 지금 시대기로 하면 플러스 5 정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빌더스가 있고요. 70세 이상이죠. 베이비 부머들의 세대가 있지.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X, Y, Z 뭐 이렇게 나갑니다. 제너레이션 X부터 우리들이 관심을 주로 갖고 있죠. X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름이 왜 X라고 붙여졌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특징 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특징을 지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이비 부머처럼 이렇게 딱 특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 세대 이름을 X라고 짓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X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면 뭐가 잡힐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됐는데 그 다음 세대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A 모르겠다 그러면 X 다음 Y니까 그냥 Y로 가자. 그래서 X가 되고 Z가 됐는데 이 정도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더 모르겠으니까 다시 그러면 그리스어 그 알파벳으로 넘어가서 알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당한 거죠. 그만큼 이제 세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빌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겠어요? 1차 산업혁명부터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베이비 부머 세대는 2차 산업혁명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2차 산업혁명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너레이션 X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학생이었거나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대를 살고 있죠. 제너레이션 Y는 어떻게 됐어요?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핸드폰을 들고 시작한 사람들이죠. 제너레이션 Z 같은 경우는 상상 초월이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겪고 전혀 다른 세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들과 이 세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경험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 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세대별로 각자의 이 인생의 불안이나 과제가 달라요. 밀더스라고 얘기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70대, 80대, 요즘 90대도 자주 뵙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러죠. 인생 설계가요. 60대에서 끝나 있어요. 한갑지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후의 삶,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대를 맞았어요. 근데 아직도 10년이 살지 20년이 살지 30년을 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오는 불안이라는 게 있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불안이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때요? 이분들은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이제 걱정해야 돼요. 네. 갑자기 속은 기분이 제가 이 나이 또인데 네. 속은 기분이 들어요. 옛날에 어른들 사는 거 보면 자식들 뒷바라지 잘하면 자식들이 나 부양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어주는 건 똑같이 부어줬는데 내가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인생 계획이 그렇게 안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후에 은퇴 이후에 살아야 될 연수가 40년, 50년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제너레이션 X요. 처음으로 실업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캐나다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처음으로 실업이라는 걸 알게 된 세대죠. IMF 겪었고요. 예, 그리고 그 세계 그 불안, 경제 불황도 같이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라는 걸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직이라는 걸 걱정을 하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안 갖게 된 세대들. 제너레이션 Y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타트가 안 됐어요. 소위 얘기하는 M포 세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포 세대니 4포 세대, 5포 세대니 막 붙이다가 나중에 이거 3, 5, 7, 9 나가는 것도 너무 귀찮으니까 나중에 M4라고 해버렸어요.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너레이션 Z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미래를 포기했어요. 전체를 포기한 거죠.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파는 뭐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세대가 지금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불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이 후세대가 앞세대의 경험을 받아올 게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앞세대를 향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경험과 내가 살고 있는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이드를 받을 수도 없고 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도 안 되는 앞으로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가 닥쳤어요. 이게 더 문제죠.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트렌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느냐면 나노사회라는 거예요. 이제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갔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 흩어진 사회가 됐어요. 나노라는 게 뭐냐 하면요. 10억 분의 1이란 뜻이에요. 10억 분의 1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밀리미터에 1 나노 밀리미터예요. 그럼 1밀리미터에 10억 분의 1이니까 뭐 이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내지는 1 나노 세컨드에 1초에 10억 분의 1이라는 시간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요. 개인주의로 완전히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노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들 고립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개인으로 고립되어진 상태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코로나가 닥치니까요, 코로나 블루가 닥쳤어요. 갇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 사회,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 자살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돼서 자살을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자살이 늘어난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가 어디냐? 20대. 특히 20대 여성들이죠. 보통 자살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20대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코로나 블루죠.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요, 많이 밀려났어요. 20대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이 제일 타겟이 될 확률이 높죠. 구조조정을 하면. 그런데 이 세대들이요, 엄마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살던 그 시절하고 나의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도 힘든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경제가 전체 스탑 돼버렸어요. 셧다운 돼버렸어요. 락다운 돼버렸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이 생기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요, 전 너무 안 됐다 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정말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던져보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지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퓨 리서치의 조사가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OECD 국가 17개 국가에게 있는 국민들에게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세계 전체적 이 OECD 국가들 국민들의 공통의 1등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가족이었어요. 2등 직장이고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1등이 돈이었어요. 65%가 이걸 객관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그냥 개인이 대답하게 했는데 65%가 딱 하나만 대답을 했대요. 돈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을 지금 돈으로 두고 있어요. 전 가정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정은 3등이에요. 가정도 돈이 있어야 가정이 가능해요. 건강에 돈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인생의 목표를 돈 하나로 결정지어버렸어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이 기준이, 특히 이 경쟁사회에서 돈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 돈이 없으면 곧바로 불행하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들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갑자기 눈앞에서 돈이 딱 보이는 순간 갑자기 생각들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불안의 원인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 부자가 돼야 된다라 그 목표 단편적인 그 목표 하나를 이루고 그걸 기준으로 놓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실패, 절망, 루저의 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상을 사는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에서 귀한 걸 발견하는데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목을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목을 집중하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Eyes wide open. 이게 중요한 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목표 의식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폭발적인 힘을 얻어내는데 참 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쟁이라는 것이 더 심합니다. 우린 그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근데 그 경쟁 속에 1등을 하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 99는 일상을 살아요. 근데 그 99는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이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실 하나님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복을 받고 공부도 잘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얘기죠. 목표가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오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스트의 얘기는 뭐냐? 우리는 그거를 쳐다보고 있느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라는 거죠. 이목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는 무엇이냐?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와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토 큰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눈을 열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